19세기 중반 유럽 대륙은 민족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국가라는 틀을 갖추기 위해 분출하던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뿌린 민족주의의 씨앗은 빈 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자라나 마침내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 반도와 독일 연방을 하나의 강력한 국민국가로 응집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합치는 과정을 넘어 유럽의 권력 지형을 영구히 뒤바꾼 지각 변동이자 현대 강대국들의 모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통일이 민중들의 뜨거운 함성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치밀한 현실 정치를 폴리틱과 처절한 전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가 냉철한 외교술로 프랑스의 지원을 끌어냈고, 남부에서는 붉은 셔츠단의 가리발디가 정복한 영토를 국왕에게 헌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1861년 마침내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되며 로마와 베네치아까지 아우르는 반도의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90%가 놓치는 독일 통일의 무시무시한 이면. 독일의 통일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시대의 거대한 문제는 언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혈, 즉 무기와 군대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를 확충한 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를 차례로 격파하며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마침내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적국 프랑스의 심장부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유럽에게는 독일이라는 거대 괴물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탄생은 유럽의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강력한 공업력과 군사력을 갖춘 독일 제국의 등장은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거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는 복잡한 동맹체제를 구축해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깨어난 민족주의의 괴물과 강대국들 사이의 팽창, 욕구는 훗날 전 유럽을 불태울 세계대전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통합은 신념만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낭만적인 민족주의로 시작해 철혈 정책의 냉혹함으로 마침표를 찍은 이 과정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힘의 논리와 외교의 미학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분열을 딛고 일어선 거대 국가들의 탄생 뒤에는 지도자들의 냉철한 계산과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정복자가 유럽 전역에 뿌린 자유와 평등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유럽 군주들에게는 거대한 공포였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자마자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시계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한 거대한 지적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빈회의였고, 이로 인해 구축된 빈체제는 이후 약 30년간 유럽의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철문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빈체제가 단순히 전쟁 뒤의 평화로운 질서 회복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정통성과 복고주의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신분제의 잔상을 부활시키려던 보수 반동의 결정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가 주도한 이 체제는 신성 동맹과 사국동맹이라는 거대한 억압의 그물을 짰습니다. 독일의 예나 대학에서 부르셴 샤프트 학생들이 자유를 외칠 때,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 당이 민족의 결집을 호소할 때 빈 체제의 군화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깨어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조차 차르의 철권 통치 아래 차가운 시베리아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분출하는 법입니다. 1829년 오스만 제국의 수백 년 지배를 뚫고 쟁취한 그리스의 독립은 빈체제라는 견고한 성벽에 낸 최초의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90%가 놓치는 혁명의 파괴적 연쇄 반응. 혁명의 발원지 프랑스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언론의 자유를 뺏고 의회를 해산하며 전제 정치로 회귀하려 하자 1830년 7월 파리의 보도블록은 다시 한번 바리케이드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7월 혁명입니다. 전제 군주를 축출하고 시민의 왕 루이 필리프를 옹립한 이 사건은 벨기에의 독립을 촉발했고 멀리 영국의 선거법 개정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루이 필리프 역시 시간이 흐르자 지주와 자본가만의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자 1848년 마침내 2월 혁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왕을 몰아내고 제2공화정을 수립한 이 불길은 도미노처럼 유럽 전체를 덮쳤습니다. 빈체제의 설계자 메테르니히가 여장을 하고 망명길에 오르던 그 순간 인류는 비로소 구체제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혁명의 광풍 속에서 영국은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피 흘리는 파괴 대신 의회를 통한 점진적 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838년부터 10년간 인민헌장 피펄즈 차터를 들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비록 당대의 권력자들은 이를 거부했지만 매년 선거와 비밀 투표를 요구했던 이들의 처절한 외침은 훗날 현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표준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빈체제와 유럽 혁명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은 과연 영원할 수 있는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가 정의로운가? 메테르니히가 쌓아 올린 견고한 통제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정치가들의 외교 문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평범한 시민들의 멈추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행사하는 투표권 한 장에는 19세기 유럽의 거친 거리에서 그리고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꿨던 시민들의 뜨거운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의 외교 무대는 동방 문제라는 거대한 난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체제가 흔들리자 부동항을 향한 러시아 제국의 남하 야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유럽의 환자라 불리던 오스만 제국을 잠식하려는 러시아의 행보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기존 패권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853년 발발한 크림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대적 군사기술이 집대성된 최초의 현대전이자 제국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강대국들의 처절한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크림 전쟁이 그저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간호 이야기로만 기억되는 아름다운 전쟁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의 본질은 강대국들의 추악한 이권과 오판이 빚어낸 참혹한 유혈 난극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러시아의 흑해 진출을 막기 위해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증기선과 철도, 전신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도입되었지만 지휘관들의 무능과 전염병은 수십만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무모한 돌격으로 전멸한 영국의 경기병대 사건은 전쟁의 광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가 놓치는 러시아 제국의 거대한 각성. 크림 전쟁의 패배는 러시아에게 뼈아픈 굴욕을 안겼지만 동시에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농노들에 의존하는 낙후된 체제로는 서구 열강의 현대적 화력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전격적인 농노 해방령을 반포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농노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이 결단은 러시아를 산업화와 제국주의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바다 건너 동양에도 미쳤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이 전쟁의 승기를 몰아 청나라와의 2차 아편전쟁에 가담했고 그 불길은 조선의 병인 양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크림 전쟁은 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종군 기자가 실시간으로 전황을 타전하고 대중은 신문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목격하며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위생개혁은 현대 간호체계의 뿌리가 되었고 전쟁의 패배로 각성한 국가들은 이제 더욱 공격적인 제국주의와 군비 경쟁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흑해의 패권을 두고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전 유럽이 불타게 될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크림 전쟁과 농노 해방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집이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는가? 패배를 통한 각성은 국가를 진보시키는가? 아니면 또 다른 침략의 도구로 만드는가? 170여 년 전 크림반도에서 터져나온 포성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갈등과 세력권, 다툼에 대해 여전히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대륙은 민족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국가라는 물리적 틀을 갖추기 위해 분출하던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뿌린 자유와 민족주의의 씨앗은 빈 체제의 억압적인 토양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침내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 반도와 독일 연방을 강력한 국민국가로 응집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의 결합이 아니라 천년간 이어져온 유럽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현대 강대국들의 모태를 만든 인류사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통일이 민족애라는 뜨거운 감정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낭만적인 사건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의 탄생은 치밀한 현실 정치를 폴리틱과 처절한 전쟁이 빚어낸 냉혹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지도를 보면 그 치열함이 보입니다. 당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통일의 최대 방해꾼인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기 위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카보우르가 내린 결단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관광지인 니스와 사부아 땅을 프랑스에 떼어주는 대가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이 치밀한 외교와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 중북부가 먼저 통합되었습니다. 90%가 놓치는 통일의 극적인 반전. 중북부가 외교와 전략의 산물이었다면 남부는 뜨거운 용기와 헌신의 무대였습니다. 붉은 셔츠단을 이끈 영웅 가리발디는 시칠리아 섬을 장악하고 나폴리까지 북상하며 남부 이탈리아를 평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쥐는 대신 통일대업을 위해 자신이 정복한 모든 영토를 사르데냐 국왕 에마누엘레 2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바친 것입니다. 덕분에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차례로 병합하며 1871년 마침내 반도의 통일은 완성되었습니다. 동시대 독일의 통일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철과 혈의 기록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시대의 거대한 문제는 언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무기와 군대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선언하며 의회의 반대를 뚫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1834년 관세 동맹으로 경제적 기틀을 닦은 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특히 1871년 적국 프랑스의 심장부인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사건은 유럽 패권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국가의 통합은 신념만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압도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낭만적인 민족주의로 시작해 철혈 정책의 냉혹함으로 마침표를 찍은 이 과정은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힘의 논리와 외교의 미학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분열을 딛고 일어선 거대 국가들의 탄생 뒤에는 지도자들의 냉철한 계산과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